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랄까 격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인수위와 검찰, 국회를 숨가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명실상부한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통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비판하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최측근을 지명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 유일한 40대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 인사가 발탁되자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능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된다. 당선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 내 요직 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 인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동시에 윤 당선인과 함께 검찰의 가장 큰 칼,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현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지키다 한직으로 좌천됐던 한 검사장이 수사 최전방 요직에 기용될 거란 전망을 깨고 법무부 장관의 전격 발탁되면서 검찰 인사도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2001년 임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선배 검사 윤석열 당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SK 최태원, 현대자동차 정문구 등 기업 총수를 잇따라 구속했고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다시 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구속시키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윤석열 당선인은 대형 특수수사를 한 후보자에게 맡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까지 오른 윤 당선인은 이번에도 한 후보자에게 특수수사를 책임지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면서 한 후보자는 부산 고검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최측근을 감싸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직후 검찰은 수사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고 한 후보자는 검찰 요직에 발탁될 거란 예상을 뛰어넘어 법무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호수 검찰총장보다 7기수 후배입니다. 보통 장관이 총장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의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라는 족쇄를 벗었지만 아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선 피의자 신분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정치 보복 선언이자 검찰 사유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도 시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한 후보자를 옹호했는데요. 한 후보자 지명으로 전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에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면전 선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한 후보자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장관 지명을 위한 포석이었다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한 후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사유화를 선언했다며 대국민 인사테러이자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입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SNS에서 검찰 왕국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일 전사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칼, 즉 수사권이 있어서 정치 탄압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으니 대신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칼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지.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한 만큼 한 후보자도 수사가 아닌 법무행정에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이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싼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는 건 위헌이라고 수위를 높였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자, 송구민 기자, 김호수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군요. 네,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다. 출근길에서부터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월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직을 걸겠다고 공개 발언한 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정문으로 출근하면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공개 발언 수위도 강해졌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호소하겠다.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 위반한다고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는데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점령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는데 또다시 대대적인 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4월 법안 처리 계획을 두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법제도를 군사작전하듯 처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송 기자, 일선 검사들 분위기도 점점 격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서울 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인데 최근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해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꿀 정책 시도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전지검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이 줄줄이 이어지거나 과거 검란으로 불렸던 평검사 회의 등 집단 움직임으로 격화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면 언제든 터질 것처럼 검찰 내부는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수사권 분리가 국민의 의사에 불복하는 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가 검찰이라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기 위한 거라며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인수위원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해 검찰을 수사의 주체로 본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라는 검찰의 논리와 같습니다. 수사권 분리는 민의에 불복하는 행위로 당선인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수사권 분리 법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으로 남은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겨냥해선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에 나온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는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법을 통과시키고 유예기간 내에 또 몇 가지 더 조치들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비대화나 경찰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체할 한국형 FBI의 경우 국민의힘과 논의에 나가겠다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시점도 당론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170석 넘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도 남아있는 변수가 많은데요. 특히 정의당이 중요합니다. 남효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공포되도록 이번 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5월 3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본회의에 앞서 최대한 빨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조정위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첫 관문이었는데 최근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 구성을 민주당 3대, 국민의힘 2,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으로 바꾸면서 통과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물리적으로 법 통과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말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우리 당이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중단에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2명,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을 다 합쳐도 179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 6석을 가진 정의당의 동의가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끝난 것으로 보는 국회법을 활용해 국회를 연달아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0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종결을 시키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회기를 짧게 잘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살라미 전술을 위해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해야 하다 보니 박 의장의 결단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들이나 정의당도 속도를 조절하자고 합니다. 신중론의 배경 또 논리는 뭔지 법조팀 신재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 변호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찰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착취했던 사건을 얘기했는데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건이 묻힐 뻔했는데 검찰의 재수사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가뜩이나 힘이 붙이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상당수 변호사들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장애인권 전문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수사가 과중하게 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금융, 경제 범죄나 뇌물, 선거사범 이런 6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사 공백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검사 출신 변호사 또 경찰 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공백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게 법리에 맞는지 사실관계에 맞는지 증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그래도 이게 검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 검찰이 하던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부서, 새로운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을 경찰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 기자, 이런 신중론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변호사는 오히려 검사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인터뷰를 사양하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 아예 필요 없다는 이런 입장부터 검찰 수사권 뺏어야 전관 변호사들이 힘을 못 쓰게 되고 전관 예우 같은 패습도 없어진다. 뭐 이런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점은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까지 다 함께 논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만 지금 먼저 그냥 속도를 내서 해버리면은 전체 균형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네, 대체로 사법 체계를 고치는데 시간이 충분할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조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얘기죠. 신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만 수사를 잘할 수 있다는 검사들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식입니다. 경찰 내부의 이런 움직임, 검경 대립으로 번질 수도 있을 텐데요.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사들은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 어제 저녁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라 검사만이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만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투 중인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조롱당할 존재가 아니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실 수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란 검사들의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대한민국의 수사는 무너질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사를 비워줘야 하는 국방부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할 때도 그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글은 지난 11일부터 잇따르고 있는데 글마다 많게는 100개 이상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96만 원 술 접대 무혐의 사건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불기소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논란이 됐던 검찰 관련 사건들이 거론되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다 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력과 처우 등 경찰의 수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과 검찰의 힘겨루기에 경찰 조직이 연루될 필요가 없다는 이견도 보였습니다. 아직 경찰 수뇌부의 공개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선이 검찰과 경찰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후속 인선을 통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 등도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친이명박계 귀환이 두드러졌고요. 안철수계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첫 인사부터 대대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이 소식은 신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육부는 우선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부터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 쪽에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됐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멈춤 신호가 켜진 겁니다.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실세 권영세 의원도 그동안 펴온 통일 정책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통일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데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 간 대화를 동력 삼아 화해 협력을 모색했던 통일 정책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오늘 인선에서 환경부에는 한화진, 해양수산부의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행정안전부의 이상민이 임명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이명박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김대기 실장을 포함해 한화진, 조승환 후보자는 이명박 청와대에서의 근무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에 기용된 사선의 박진 의원은 원조 MB계 인사입니다. 정책도 인물도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2차 인선 역시 60대 서울대 남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안철수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신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진석 교수는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라며 각성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원장과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과대학에 잇따라 편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편입학이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과의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부터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한 딸이 학사 편입 제도를 통해 경북대 의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폐지된 뒤 2017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학사 편입 제도를 활용한 거였습니다. 당시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은 1차에서 성적과 영어, 서류 점수로 3배수를 가려낸 뒤 2차에서 면접과 구술 평가를 하고 2점수를 합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객관적 점수 못지않게
서류평가와 면접 같은 정성평가도 큰 몫을 차지한 건데 특히 면접, 구술평가위원 6명 모두 의대 교수들이었습니다. 2017년 8월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병원 병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해 말 이번에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다니던 아들도 편입학 전형을 통해 경북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2017년 편입학 일반 전형에서 탈락한 뒤 다음에 생긴 특별 전형에서 합격한 겁니다. 특별 전형은 지역 인재 육성을 이유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로만 지원이 제한됐습니다. 별도 전형이 있어야지 지역 인재를 충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 18년도에 전형을 만드는 거죠. 그게 특혜가 있는 것처럼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난감한데. 특별 전형을 만든 건 교육부 권고에 따른 거였다는 게 학교 측 해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 권고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으라는 거였는데 경북대 의대는 특별 전형의 문을 절반 이상으로 확 넓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측은 아들, 딸이 학사 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고 해명했고 경북대도 자녀들의 학부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며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딸과 아들이 국립대학 의대에 들어갈 때 병원 최고직이었던 아버지의 입김이 정말 없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추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을 비롯해서 10개 가까운 나라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미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60살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차까지 맞았고 이미 코로나도 걸렸다가 나았는데 백신을 또 맞아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이었습니다. 180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2달 동안 36만 명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병원 직원들 코로나를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앓고 지나가서 확진이 되면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요. 굳이 4차 접종을 맞을 이유가 없다. 내일부터는 1962년 이전에 태어난 1,066만 명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관심은 저조합니다. 문의 전화 같은 게 좀 평소보다 많이 오거나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3차 맞은데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꼭 4차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거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60대 이상의 4차 접종을 권고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더디고 확진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첫 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5%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차 접종이 작년 12월부터 본격화돼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선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후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습니다. 4차 접종 4주 후에는 중화항체가가 3차 접종하고 4개월 후에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증으로 앓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게 강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균일하게 이 정도 이상이면 충분한 면역 반응이 생긴다는 걸 검증한 양을 주는 거죠. 60대 이상 당일 접종은 내일부터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인터넷과 유선,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그림이 디지털로 다시 탄생한 작품을 보여드렸는데요. 디지털 작품 역시 경매에서 2억 9천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건 복제를 막고 그만큼 희소성을 더해주는 NFT 기술 덕분인데요.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NFT만을 위해서 창작이 되는 디지털 예술 작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처로 돈이 몰리고 있는 NFT, 혹시 거품은 아닌지 먼저 김하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디지털 액자, 그 안에 있는 로봇은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눈에서 불을 뿜으며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탈출을 꿈꾸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31개의 작품들은 실물이 없고 디지털 속에만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NFT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좀 NFT가 좀 핫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인상파에서 이제
그 입체파로 넘어왔던 피카소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NFT 딱지를 붙이면 복제 불가능한 한정판이 됩니다. 한정판으로 희소성을 높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림이 재판매되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작가가 돈을 받습니다. 마치 유튜버들이 한 번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에 따라 계속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가를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되게 낡은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되게 깨고 싶었어요. NFT에 돈이 몰리면서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MBC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등장한 다양한 복면들을 모티브로 디지털 NFT 복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사면 프로그램 방청권 같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NFT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데 NFT를 소유한 사람이 그 NFT 작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기회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인 더 샌드박스. 진짜 땅도 아닌 가상현실 속 땅, 작은 픽셀 하나가 2천만 원 넘게 거래됩니다. 아디다스, 구찌가 줄줄이 이 안에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가상현실 속 신발, 옷에 NFT 딱지를 붙이면 값비싼 한정판이 됩니다. 아디다스나 구찌의 NFT, 근데 그거를 실제 아바타가 입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소유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자, 그럼 이 NFT의 세계를 취재한 김하영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이 NFT가 왜 이렇게 요즘에 뜨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명품 가방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명품 가방에도 한정판이다라고 하면 훨씬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NFT도 사실 디지털 자산에 한정판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작품, 실제로 작가가요, 디지털 안경을 쓰고 디지털 펜을 들고 이 가상현실 속에서 360도 돌아가면서 한 올 한 올 채색한 거거든요. 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무한정 복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NFT가 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이라고 해도 가상세계 속에서 땅을 사는데 몇 천만 원을 주고 아바타의 옷을 사는데 몇십만 원씩 주고 산단 말이죠. 이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거품은 아닌지 걱정도 되거든요. 네, 거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또 제 옆에 다른 그림들이 있죠. 네. 이 그림들은 이 NFT 시장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그림들이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이 시리즈 중에 한 점이 7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리즈의 다른 작품은요, 14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니, 같은 시리즈인데 하나는 7억 원에 팔리고 하나는 14만 원에 팔렸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5,000배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리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네. 이건 잘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품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NFT 시장에서 좀 인기 있다 하는 작품이면 나올 때마다 뭐 족족 완판이 됐었고요. 예. 또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서 거래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이제 세계 최대 NFT 거래소가 있습니다. 오픈시라는 데인데요. 네. 지난 3월 거래량을 보니까 작년 11월 고점 대비 8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요, 절반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당분간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하영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함락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공세를 위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건희 기자, 마리우폴로 러시아군이 집결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마리우폴 항구 공격을 준비하는 러시아군의 이동 장면이 잡혔습니다. 병사들이 무기를 운반하고 또 조립도 하고 탄약을 싣고 장갑차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러시아 지원 부대의 보병들인데 마리우폴 항구를 집결해 함락을 위한 마지막 총 공세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우폴에 주민들이 지금 12만 명이나 남아있다면서요. 지금 포위된 상태라서 도피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다고요? 네, 도시 시설 90%가 파괴된 곳에서
또 러시아군의 포위까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식량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식량 문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 식량 계획 책임자를 만났는데 취재 내용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파괴된 마리우폴시의 건물 안에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건물 지하에서 아니면 집 밖에서 탁자를 펴놓고 끼니를 챙깁니다. 외부와 접근이 차단된 도시에서 남아있는 식재료도 이제 없습니다. Просто есть готовим здесь,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нету ни воды, ни еды,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и газа, ничего.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У нас 8 человек. У нас вот два ведра картошки, ведро лука. Он схватил вот так вот в охапку. Это мы будем 4 дня варить суп. 저희가 만난 세계 식량 계획 책임자도 마리우폴 내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만 추정할 뿐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No access to Mariupol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The major concern for us to reach and to be able to assess what is the situation. 하지만 이미 양국 간 교전이 치열했던 체르니치우, 하르키우 같은 도시에서도 식료품 부족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식량 공급이 되지 않고 하루에 한 끼로만 때우는 지역도 많다고 했습니다. About 45 to 50% of the population adjusting their consumption of food, giving food to the children rather than having an adult eat them.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파괴된 도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 전쟁은 그러나 또 다른 참혹한 고통도 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성의 말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러시아 군인의 통화 내용을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도청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은 아내한테 전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Тут, короче, вообще танкистов 3. Взяли девчонку, изнасиловали. Кто? 3 танкиста. 16-летняя девчонка. Наши? Да. 교통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두 번째 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시꺼멓게 타고 허물어진 도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는 전쟁터에서 여성들에겐 성폭행이 더 가해졌습니다. Чого уяві, що робиться з жін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поступають у лікарню. Страшно, дуже страшно. 한 우크라이나 의원이 공개한 사진.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여성의 시신. 내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 증오로 마비됐다고 썼습니다. 반쯤 상의가 벗겨진 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17살 딸을 러시아 군인 3명이 동시에 성폭행했다. 러시아군의 12시간 성폭행을 당했다. 지하실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당했고 9명은 임신했다. 16살 여동생이 길거리에서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 Зафіксовані сотні випадків зґвалтувань, в тому числі про це просто страшно зараз говорити, але це правда. 지난 11일 하루에만 한 마을에서 러시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iolence and rape is used now as a weapon of war by Russian invaders in Ukrain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that we'll see. 1991년 유고내전에서 약 5만 명, 1994년 르완다 내전 때는 약 50만 명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국제법은 전쟁 중 성폭행을 대량 학살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서늘해야 잘 자라는 사과는 지금까지는 남부지방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10년쯤 뒤 2030년대엔 이렇게 줄어들고요. 2050년대가 되면 강원 산간 지역에서만 사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70년대 접어들면 국산 사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 과일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인류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사과 농장.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땅 주인은 원래 벼농사를 짓다가 2015년부터 사과 농사로 바꿨습니다. 옛날엔 주산지가
대구 경북 지방에 사과가 주산지였었는데 이쪽에가 주산지가 됐습니다. 겨울에는 추운 온도 편차가 큰 고장에서 나온 그 사과가 맛도 좋고. 사과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북쪽인 포천의 사과 재배 면적은 1.4 제곱킬로미터로 10년 만에 2배나 늘어났습니다. 대신 대구는 너무 더워지면서 사과 재배 면적이 10년 만에 22%나 줄었습니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42만 톤 넘게 생산되는 대표적인 과수 작물인데요. 앞으로는 비싼 수입산 사과를 먹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사과 재배가 가능한 곳이 점점 줄어들어 50년 뒤에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배는 10년 뒤까지 재배 가능 지역이 늘어나다가 쪼그라들기 시작해 50년 뒤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반면 남쪽에서 주로 키우던 단감은 50년 뒤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제주감귤은 점점 북상해 50년 뒤에는 강릉과 속초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해 지금처럼 계속 탄소를 뿜어낼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약 70년 후인 21세기 후반과 22세기 초반에는 세계 평균 기온은 6.9도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7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의 성적표만 보면 비관적입니다. 5차 보고서 나왔을 때 최악의 기후로 가는 배출량 시나리오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배출을 한 거죠. 온실가스 감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작년에 영국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2040년까지 석탄을 퇴출시키자는 합의에 또 실패하고 감축으로 타협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가 1대1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위의 정당성과 장애인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SNS에서 논쟁을 벌여왔던 두 사람이 마침내 생방송에서 부딪혔습니다. 지하철 출입문을 고의로 막은 건 문제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박경석 대표는 고의 여부가 정당성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받아쳤습니다. 출근하는 과정 중에 지연이 생겼다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적 용인된다 보는데 고의가 들어가서 아예 문을 막는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동할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전장년 시위를 거론하며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표현을 쓴 걸 두고 두 사람은 감정적 표현도 주고받았습니다. 볼모라는 표현도 매우 부적절한데 저희가 뭐 인질 작전하고 있습니까? 볼모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면은 뭐가 적절한 표현입니까? 수쟁은 항상 세게 하시는데 그 어휘에는 되게 민감하신가 보시네요. 시위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12월부터 지하철 출근 운동을 하셨다고. 예. 그게 누구 시장 때입니까? 오세훈 시장 때 맞잖아요.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때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도 했어요, 저희.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등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나온 박 대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관전 평론가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3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접점을 못 찾은 두 사람은 5월 초 다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데 지하철이 출발해서 출근길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한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이 되어가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코레일 측은 보상은커녕 CCTV 영상을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도 겨우 들어주는 등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2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 카페로 출근하던 30살 장원영 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걸 깨닫고 다시 타려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문이 이미 닫힌 상황. 다시 열릴까 싶어 기다리던 장 씨의 다리가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도 열차가 출발한 겁니다. 움직이는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있다가 15초가량 지나 튕겨나온 장 씨. 고통이 심한 듯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열차가 멈추고 놀란 승객들이 119에 신고합니다. 현장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열차에 빨려 들어간 장 씨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2m 정도 뒤인 이 비상문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장 씨는 발목 피부와 근육, 인대까지 찢어졌고 오른쪽 어깨 인대도 파열돼 수술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열어주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때 출발하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듯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 쪼여오고.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을 때 열차가 출발해선 안 되는데 기관사의 확인도 제어 시스템의 작동도 없었던 겁니다. 치료비만 1,500만 원가량 쓴 장 씨는 지금도 서서 걸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지만 아직 코레일로부터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확인하려고 CCTV를 요구했는데 코레일 측은 역장이 쉬는 날이다. 경찰에 공문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보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모님이 다 그러셔도 운행 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하지만 경찰의 공문은 고소 등을 통해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보전을 신청한 끝에 사고 50일이 지나서야 CCTV를 확보했습니다. 코레일은 코로나 때문에 장 씨와의 면회가 불가능해 전화상으로 사과했고 보상에 대해선 보험사와 피해자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중랑역에서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 열차가 출발해 엄마가 유아차에 탄 아기를 놓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 2명이 숨지고 남편들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근처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남성이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자 일행 중 일부가 땅에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남녀가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데도 이 남성은 끝까지 쫓아가 계속 공격합니다. 경찰차 소리를 듣고 내다봤더니 한 여자가 도망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서.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흉기에 찔린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은 각각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남성 2명은 사촌 형제간으로 두 부부가 노래방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다툼을 벌인 뒤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래방 화장실에서 서로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피해자 측 한 분이 중상인 상태라.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 직원에게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들이 벌어온 급여까지 시설 관계자들이 가로챘는데요. 지자체가 매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려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인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방 구석에 앉아 있는 장애인에게 갑자기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 같은 장애인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벽에 이마를 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옷을 벗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마구 퍼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동료 장애인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폭행을 당한 30대 이모 씨는 정신 연령이 30살도 안 되는 중증 지적 장애인입니다.
가해자인 직원 박모 씨는 이 시설 이사장의 처조카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동료 직원은 증언합니다. 나간에 10번을 들어오면 한 최소 8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다 했었고요.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럴 때가. 대부분 장애인들은 가족과의 왕래가 뜸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워 이런 학대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곧바로 묵살됐습니다. 딱히 배달은 조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빼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않고. 장애인들이 벌어온 월급도 빼앗겼습니다. 장애인들이 외부 업체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적금을 들었는데 이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부 다 진술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직원 박 씨를 분리 조치했고 이사장과 여동생 등을 상대로 횡령과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독 의무가 있는 안동 씨는 이 시설에 대해 매년 점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면접은 온라인으로 보고 출근은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하고 물어봐도 사무실 위치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서 서류랑 돈만 받아오면 된다. 곧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취업준비생을 고용했는데요. 이 수상쩍은 사무실의 정체,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든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돈봉투 저한테 막 건네라고 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왔어요. 돈을 건네받을 뻔했던 여성은 취업준비생이었던 28살 조모 씨. 지난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비서로 뽑고 싶다는 한 법률사무소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온라인 면접에선 나이와 학력을 묻는 듯 하더니 20분 만에 합격을 축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조 씨에게 의뢰인을 만나 계약 서류와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 업무라며 사무소로 나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할 수 있을 만한 장소, 카페 그런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데 조 씨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서인데 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시키는지 저도 약간의 의문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친구 박 씨는 곧바로 조 씨에게 연락했고 마침 첫 외근 지시를 받고 수원으로 향하던 조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돼 있던 여성은 법률 서비스 의뢰인이 아니라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970만 원을 건네주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 방식이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29명이 다쳤습니다. 출근과 등교가 한창이던 시간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지하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 난데없이 터진 연막탄 연기를 들이마신 승객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잠시 뒤 둔탁한 총성이 수차례 이어졌고 역한 승객들은 서둘러 반대편으로 몸을 피합니다. 역사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연기와 함께 혼비백산한 승객들이 쏟아지듯 열차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승강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I saw people trampling each other, trampling over each other, trying to get through to the door.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방독면을 쓴 뒤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권총을 꺼내 승객들을 겨누고 방아쇠를 마구 당겼습니다. 33발을 쐈습니다. 모두 29명이 다쳤고 10명은 다리와 배에 총을 맞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unded like the loudest thing I ever heard in my life. Bullet went through the back of the knee and it came out over here. 출근길을 뒤흔든 총기 난사에 일대 경계는 크게 강화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전면 폐쇄된 지하철역의 모든 출입구 앞엔 보시다시피 철제 펜스와 폴리스 라인이 계속 설치돼 있어 진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역에서 지하철을 온종일 무정차 통과시켰고 열차를 역사 안에 그대로 둔 채 단서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We are endeavoring to locate him to determine his connection to the subway shooting, if any. 오후 4시 반, 오후 7시, 7시 3분, 7시 45분, 8시 20분, 8시 40분, 9시 50분, 10시 20분. 지하철 총격 이후 오늘 오후 뉴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보고된 것만 8건. 3명이 죽었고 12명은 병원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학원을 다녀오던 중학생이 한밤중에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음주 측정도 거부를 했는데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주택가 도로를 걸어가던 남학생. 그런데 왼쪽에서 나타난 검은색 SUV 차량이 남학생을 들이받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나가는 봤는데 한 10초 상간에 그래갖고 우리 아들도 금방 뛰가서 애 꺼낸다고 가서 그런데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크게 소리가 났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에 앞서 자신의 SUV 차량을 마트 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다 주차 차단기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마트 주차장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돌진하면서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담벼락은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 뒤늦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 늘어진 사람을 태우려니까네 이 사람이 자기가 입으려고 그러는지 자꾸 뻗치고 나자빠지 있게 지 머리를 막 바닥에 똥 소리가 나도록 들어놓고.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같은 윤 당선인의 노동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법원이 시간과 참석 인원을 제한하자 장소로 옮겨서 기습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청계광장. 경계선을 따라 경찰이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예고에 미리 광장을 폐쇄한 겁니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주변에도 경찰 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인수위로 가는 길목 3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 각지로 흩어졌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결의대회 1시간 30분 전 최종 집회 장소를 종묘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도심 각지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민주노총은 이곳 종묘공원에 모여 대규모 기습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규모 집회엔 주최 추산 6,500명이 참가했습니다. 법원이 허용한 299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같은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혐오로 가득 찬 말들을 선거 기간 쏟아내더니 대놓고 노조 탄압을 선언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권 간 갈등의 전운이 드리울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오늘 집회에선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강제 진압을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금지된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도 종묘공원 안에서 집회를 끝내고 주변을 정리한 뒤 흩어져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고 민주노총도 노동절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운 판정에 눈물을 흘렸던 김수현 선수가 아시안게임 역도 대표 선발전을 통과했습니다. 항저우에선 웃으며 메달을 걸겠다는군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운 실격 판정에 메달을 놓친 뒤 눈물을 쏟았던 김수현. 다음 파리 때는 1차부터 1등 무게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엄청난 기합과 함께 인상 3차례 시도를 모두 성공했고 용상 2차 시기에서 140kg을 들어올리면서 이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3차 시기 143kg을 실패하면서 자신의 용상 한국 신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합계 252kg으로 정상에 오르면서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김수현은 시상식에서 우슈 동작을 따라하는 독특한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쇼트트랙 곽윤기와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우슈부 친구한테 1등하면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즐기라고 하셔서 저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 모습. 최근 방송에 출연해 수준급 노래 실력을 뽐내며 특유의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보여준 김수현. 스트레스 쌓일 때 선수촌에 노래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몇 년째 노래 불렀더니 노래가 늘었나 봐요. 이제 독한 마음으로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합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되게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항저우 때는 도끼 품고 메달 따오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수영 간판 황선우 선수가 6월 세계선수권을 앞둔 국내 마지막 대회에서 압도적 기량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2년 4개월 만에 관중들 앞에서 주종목 자유형 100m에 나선 황선우. 역시 기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독주를 펼치며 48초 57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선발전 자유형 100m 기록이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8초 5라는 기록을 찍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황선우의 관심사는 몸무게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72kg이었던 황선우는 웨이트를 통해 지난달 대표 선발전에선 76kg까지 몸을 불렸지만 2주 만에 다시 3kg을 감량했습니다. 파워를 늘리면서도 순발력은 유지하는 최적의 몸무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체지방을 감량을 하고 뛰자 했는데 그래도 몸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아주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황선우는 이달 중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나 마지막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야구 LG 이상호 선수의 몸을 아끼지 않는 호습입니다. 안타를 도둑맞은 선수의 눈빛은 원망이 가득하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부쩍 서늘해진 가운데 비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쪽에 찬 공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충청과 남부 내륙 쪽에 머무르고 있고요. 충남 부여와 전북 익산 등지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가구량은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 최고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에 5에서 20, 제주도에 최고 60mm고요. 서울도 비가 살짝 오다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그쳐도 내일 낮 동안 하늘빛은 여전히 흐리겠고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특히 차가운 동풍이 바로 닿는 대관령은 낮에도 6도에 그치겠고요. 서울 16도가 예상됩니다. 또 당분간 동해와 남해상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해안가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